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KB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발표한 한국 부자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좀 휘리리릭 볼까 하는데요. 타이틀만요. 한국 부자 2019년 기준 35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 2017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건물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300억 이상 초고 자산가는 6,400명이라고 하네요. 보유 금융자산은 한국 총 가계 금융자산의 24%인 901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 네, 그러니까 전체에서도 보시면 초고 자산가는 정말 비중이 정말 작죠. 물론 몇천 명대이니까요. 우리들이 흔히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자 같은 경우도 또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의 70.4%,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돈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집중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대구, 경남 지역, 네, 결국에 이제 그 대도시 위주 큰 도시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부자는 3만 1,000명이 증가했는데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2만 4,700명, 네, 거의 대부분이다. 뭐 70%, 네, 뭐 아까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하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부집중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남, 서초, 종로, 성북, 용산, 영등포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의외로 네, 송파구, 네, 그리고 또 뭐 강남 4구라고 얘기하는 강동구 이런 쪽이 좀 없는 게 다소 특이합니다.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래 이제 부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성북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니까 우리들은 흔히 중산층을 얘기를 하고 많이 떠올리는데 중산층이 아니라 정말 돈이 많은 그런 부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특히나 이쪽 위에는 뭐 거의 색깔이 였네요. 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보면 56.6% 부동산 자산, 38.6% 금융 자산 구성돼서 부동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유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겠는 건 뭐 너무 당연하겠죠. 총 자산이라는 것은 그 부채 같은 걸 포함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0억, 30억에서 50억, 50억 이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42%, 63%에서 61%, 그러니까 오히려 30억 미만은 역설적으로 좀 부동산 자산 비중이 좀 작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가서 아무래도 이거는 그 건물의 유무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주주택 제외 시 총산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5.7%포인트 가량 감소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거주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부자 총자산 항목 중 거주주택 비율이 26.1%로 가장 크고 코로나19로 빌딩 상가의 비중은 크게 하락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보고서가 좀 왔다 갔다는 하네요. 뭐 2019년 말 기준으로 했다가 또 올해 기준으로 했다가 네. 자, 보유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토지, 임야, 회원권, 채권, 예술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확대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자산이 있고 좀 현금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뭐 여러 자산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한다기보다 그거 괜찮아? 그럼 한번 사볼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안에서 돈이 있다 보니까 뭐 그 정도 하나 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자 총자산 100억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100억은 돼야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뭐 자칭타칭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총자산 기준은 60억 이상, 부동산 자산 기준은 40억 이상일 때 자신이 부자임을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그때부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했고 좀 돈 좀 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억, 20억, 30억 요 정도는 좀 애매하다. 이 정도 가지고 부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자의 투자 행태입니다. 한국 부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을 보이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더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을 보인다. 뭐 이런 거를 볼 때는 너무 일반인들이 더 공격적이지 않나?
공격적이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죠. 너무 예적금에 치중을 하고.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적금보다는 그래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에 물가상승률 이하로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자산이 쪼그라든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며 투자 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을 높게 평가한다. 네,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여기 뉘앙스가 높게 평가한다. 지식 수준을 자신의. 그래서 약간 뉘앙스는 이상하니까 높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높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부자들은 거주의 부동산 보유비율로 상가, 일반 아파트, 토지 이마순이고 자산이 많을수록 상가 보유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나 뭐나 규제가 많으니까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산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상가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거주의 부동산 보유부자의 평균 전월세 임대보증 금액은 7억 원.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전세보다는 월세를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았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사실은 뭐 실제로 뭐 아파트나 이런 거 전세 끼고 갖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부자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팔지 않는 한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 또는 오히려 보유세 같은 걸 생각하면 그러니 당연히 월세 같은 걸 받는 그 현금 흐름으로 좀 더 치중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점점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겠지만요. 네, 그렇게 되겠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간병보험과 저축성 보험 비율이 높았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네,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해외 주식과 코넥스 시장 거래가 활발하고 주식 투자 시 연단위 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천에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식 투자도 당연히 연단위니까 왜냐면 단기로 뭘 하고 하는 게 일단은 대부분의 부자들이 뭐 거기에 전업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올해 금융상품 자산운용 방향에 대비 전년 대비 투자 유지 계획 중 그러나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상대적으로 크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투자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주식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진 경우는 부자들 중에서도 총자산 50억 이상 부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이 워낙 이제 규제가 많고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분산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유망한 금융투자처로 주식인데 계속 주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네, 부자들은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놓으면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향후에 뭐 그렇게 글로벌 경제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럴 바에는 좀 다소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을 때 내가 여유롭게 뭔가를 판단하고 즉시 결정하고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의 생애, 부의 원천 뭐 이런 것들인데요. 부자들은 현재 부를 위해서 주된 원천은 노동을 근간으로 하고 사업성과 자산을 불러는 부동산.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 뭐 지식 노동일 수도 있고 근로 노동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자신의 본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통해서 사업으로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의 원천에 따라 소득 활동력, 사업소득, 플러스 비소득과 투자 활동력, 부동산 투자, 금융투자 상속 중요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의 성장 동력은 부자가 부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성장 동력은 연간 저축 여력 평균. 그 결과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소득을 근거로 해서 돈을 모으고 모은 돈으로 뭔가 자산을 이거를 뭐 이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하겠죠. 부자가 부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동력은 부채를 활용하는 것으로 총 자산 규모에 맞춰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그 부채를 활용해서 자산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 부채를 갚도록 노력하고요. 그럼 수준 자산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를 늘릴 수 있는 세 번째 동력은 종잣돈으로요. 최소 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40대 전반에 이도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종잣돈은 한 5억 원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아시겠지만 한국 부자라고 해서 아까 보시면 최소 40억 원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이분들은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종잣돈 기준도 좀 높은 거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부자들은 현금 10억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여기서 10분의 1 정도인 5천만 원 정도를 요즘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동력은 투자 자산 분배 전략으로 자산이 축적될수록 부동산 투자 자산에서 금융 투자 자산 중심으로 분배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건 당연합니다. 너무 부동산에만 집중돼 있으면, 요즘 같은데 만약 다 부동산이 있다, 또 아파트다 그러면은 당장 내년에 낼 세금만 생각해도 현금 동원이 안 되니까 이게 뭐 부자예요? 그러면은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자의 33%는 자신의 부를 이전하려는 상속과 증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보유자산의 이전 계획이 있는 부자의 60% 정도가 일부 증여와 일부 상생을 병행하려고 한다. 부자 자산을 상속 증여하려는 대상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의 순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여러 명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손자녀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저는. 여하튼 이렇게 더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가 계속해서 그 3대 4대로 유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여러 자녀가 있으니까 그 부가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자에서 몰빵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것들 책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부자가 증여 상속하려는 자산은 현금, 거주외 부동산, 유가증권은 자산이 많을수록 거주외 부동산이나 사업자산을 계획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내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코로나에 따른 한국 부자 자산, 소득과 자산의 변화인데요. 부자의 30.5%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구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고, 사업체 운영자의 타 직업군 대비 소득 감소 경향이 더 많았다. 결국에는 코로나는 부자들도 결국 자유롭지 않았다. 소득 감소까지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소득 감소를 경험했지만 그게 정말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정도는 아닌 거죠.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좀 씀씀이를 좀 신경 써야겠는데, 요 정도이겠죠. 소득 감소 21%, 소득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근로 사업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코로나 소득이 감소하면서 부자들은 소비 지출과 저축 투자를 모두 줄이면서 대체했다는, 결국은 덜 버니까 덜 쓰는 쪽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부자들이 주로 줄인 소비 지출 항목은 취미나 여가비, 해외여행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놀러 못 가니까요. 특히나 취미 같은 경우도 내가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 자기 공부를 위한 것들은 오히려 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늘어났죠. 자녀 교육비, 물론 이건 자녀 교육비이지만 본인의 나이들이 있으시면 그렇고 나이가 젊으시면 또 다르겠지만요. 코로나로 해서 27.5%의 부자가 종합자산가치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단 6.5%만 종합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했다. 결국에는 이거는 아마도 주식 쪽에 잘 했을 때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자산가치가 상승한 부자는 주로 주식상가 아파트에서 수익을, 하락한 부자는 주로 주식과 펀드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주식이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여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점검 변경은 총 자산이 많거나 수익이 발생한 부자들이 더 많이 시행했다는,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돈이 많으면 그래서 리밸런싱을 6개월 1년마다 하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한 부자들은 익절, 손절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선제적 예방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적극적이었다. 당연한 얘기인 듯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국 부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